존 D. 록펠러에 대한 세평은 엇갈린다. 경쟁자를 무참히 짓밟은 잔혹한 기업가와 기부 천사이다. 하지만 기업 경영 관점에서 록펠러를 평가하면 그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관철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록펠러는 16세 때 처음으로 휴익과 터틀이라는 야채 조달 회사에 회계원 보조로 직장을 잡았다. 6주 동안 거리를 헤맨 끝에 얻은 결실이었다. 이날이 9월 26일이었는데 록펠러는 이날을 개인적으로 직장의 날로 명명하고 매년 기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이 성인이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이날은 그가 세계 최초 억만장자가 되는 첫 시작이었다. 록펠러의 어릴 적 꿈은 100만 달러를 버는 것과 100세까지 사는 것이었다. 아마 100만 달러 목표를 세운 것은 어린 마음에 그 돈이 제일 큰 금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의 모든 결정, 태도, 그리고 관계는 이 목표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는 20세부터 여러 사업의 동업자가 됐다. 그러다가 31세가 되던 1870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그의 부의 원천이 된 석유회사 스탠다드 오일을 창립했다. 당시 등잔용 등유와 자동차 휘발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록펠러의 재산은 급증했다. 그는 절정기에 미국 내 모든 석유의 90%를 장악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됐다. 그는 석유 생산, 운송, 정제 등에서 방법 개선을 해 휘발유 가격을 대폭 낮춤으로 다른 회사들은 그의 회사와 경쟁을 할 수가 없었다. 많은 회사가 도산했다. 록펠러는 낭비가 심한 기업가들을 경멸했다. 그는 한 원료에서 어떻게든 많은 것을 얻으려 했다. 타르는 지붕이나 도로 포장 회사에 팔았고 또 석유를 이용해서 검, 유성 페인트, 다목적용 석유 젤리, 파라핀 왁스 등 300여 가지 물품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다 원가 절감에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갔다. 처음 록펠러가 석유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아직 자동차가 보편화되지 않아 석유는 주로 등유 생산이 목적이었고 휘발유는 잉여물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뉴욕 정유 회사는 등유를 만들고 부가로 생산된 휘발유를 허드슨 강에 마구 쏟아부어 강에서 불이 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지금 환경론자들이 들으면 기겁할 일이다. 하지만 록펠러는 이 휘발유를 공장 내 기계를 돌리는 데 사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철도 회사와 계약을 맺어 수송비를 획기적으로 절약했다. 록펠러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아우성을 친 경쟁자들도 실제로는 록펠러와 철도 회사의 계약 덕에 수송비를 절감해 오히려 이익을 본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들은 싼 값에 휘발유를 살 수 있었음에도 록펠러를 미워했다. 급기야 미 연방대법원은 1911년에 반트러스트법을 적용해 스탠다드 오일을 34개 회사로 해체했다. 지금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엑손 모빌, 쉐보런 등 정유회사의 모체는 바로 이 스탠다드 오일이다. 지금에 와서 일부 법학자는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유는 그 당시 스탠다드 오일 외에 다른 정유회사가 여럿 있었고 또 스탠다드가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고의로 원가 이하의 저가격으로 시장 공세를 한 것이 아니고 원가 절감을 통해 공급 가격을 낮췄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모든 기업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록펠러는 50세에 미국의 첫 억만장자가 되었다. 하지만 53세가 되던 해 그는 심한 병을 앓게 된다. 그의 몸은 고통에 쌓였고 머리털은 모두 빠졌다. 이 세계의 유일 억만장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었지만 아주 큰 고통 속에서 겨우 우유와 크래커만 먹었다. 몸이 이러니 그의 정신 상태가 올바를 수가 없었다. 우울증까지 왔다. 한 동료가 그때 상황에 관해 이렇게 썼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고 웃지도 않았다. 록펠러의 개인 의사들은 그가 1년 안에 사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해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지나갔다. 죽음이 가까웠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 꿈에 대한 기억은 있었지만 내용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이룬 성공 중 어떤 것도
다음 세상으로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는 것은 알았다. 그는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사업 관리자들을 회의에 불렀다. 그리고 자신의 방대한 자산을 병원, 연구, 교육, 그리고 선교 사업에 사용하고 싶다고 발표했다. 그날 존 디 록펠러는 유명한 록펠러 재단을 시작했다. 이 새로운 방향은 페니실린의 발명으로 이어졌고 말라리아, 결핵, 디프테리아 균주 치료로 이어졌다. 그는 대학교 건립에도 많은 기금을 희사했다. 현재의 시카고 대학교도 록펠러의 기부금으로 지어진 학교이다. 그뿐만 아니라 선교단체에도 많은 기부를 했다. 한때 록펠러는 북침례교단의 최고 헌금자였다. 사실 록펠러에게 기부는 낯선 일이 아니다. 그는 처음 돈을 벌던 때부터 조금씩 돈을 떼어 남을 도왔다. 예를 들어 1달러를 벌면 5센트는 떼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식이었다. 처음 직업이 회계원 보조였던 탓인지 록펠러는 이것들을 모두 장부에 꼼꼼히 적어놓았다. 록펠러 연구가들은 이 장부를 보고 그가 자신을 위해 쓴 비용이 아주 적은 것에 놀라고는 한다. 록펠러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철저하게 절약하는 생활을 했다. 이것은 그의 엄마의 영향이었다. 록펠러의 아버지는 가짜 약 장수, 남봉꾼으로 자식들이 배울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엄마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검약 습관을 가르쳤다. 이런 교육으로 록펠러는 평생 술, 담배, 여자는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았고 사치를 몰랐다. 때로 그는 냉정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지만 그의 생활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그를 아주 존경했다. 그는 사실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록펠러를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동업자 베드퍼드는 회사에 200만 달러가 넘는 손해를 끼친 중역을 록펠러가 감싸는 일화 등을 대중에 공개하면서 그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베드퍼드 자신도 후에 자기 커뮤니티에 YMCA 빌딩을 기부하는 등 기부의 삶을 살았다. 이것은 록펠러에게 받은 영향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록펠러는 자녀들의 존경을 받았다. 록펠러가 94세가 되던 해 그의 아들이 보낸 편지에는 존경이 깊이 담겨 있다. 아들은 록펠러 재단을 관리해 기부 방향을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저는 아버지가 제게 시키고 싶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심없이 제가 마음대로 하도록 맡긴 일을 저도 현명하고 사심없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노력을 바칠 때 아버지의 삶과 본보기가 가장 강력하고 자극적 영향을 제게 주었습니다. 인류와 사업을 위해 하신 아버지의 큰 업적이 저를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건설적 목적과 이익을 수행하는데 아버지와 침묵의 파트너가 된 것은 제 인생의 최고 기쁨이었습니다. 록펠러는 53세에 죽을 것처럼 보였지만 98세까지 살았다. 비록 어릴 때의 목표 100세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이만하면 그도 만족할 것이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검색란에 짬 쉼터를 치시면 됩니다.